그래서 그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부동산이 매달 순이익만 200만 달러씩인데 그냥 내 통장에 딱딱하고 꽂히는 현금이야. 그럼 그 돈을 어딘가 넣어야 되는데 그걸 금에다 넣는 건 내 기준에는 전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말이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생각한 거야. 그래, 이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미 비트코인을 조금 갖고 있었고 지난 13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매달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다가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러 갔어. 그러니까 당신은 상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근데 저는 상장사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세일러가 말하더라고. 그건 당신 문제고 전 해줄 얘긴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와, 완전 마이클 세일러 스타일이지?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좋아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 높은 대지 지분을 깔고 있는 부동산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화폐 공급을 늘려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돈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걸 정확히 깨달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들 역시 정부의 억압이나 횡포에 가까운 각종 세금이나 규제 등의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글로벌 핵심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들을 이해했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해주면서도 디지털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억압이나 검열, 규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가치물인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비트코인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봐도 주식 투자자들보다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확실히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맥시인 그랜트 카돈의 비트코인 관련 2부 영상입니다. 혹시 그랜트 카돈이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왜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1부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위에 띄어져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서 비트코인 관련 조언을 들었던 그랜트 카돈의 이야기를 들으러 함께 가시죠. 렛츠 고! And then I figured out how to get 내가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고 나서 내 부동산이 비트코인을 사게 만드는 방법을 깨달았어. 골든비치에 있는 대저택을 비트코인으로 판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600 비트코인 정도였나요? 아니, 그건 실제로 팔린 건 아니야. 그냥 비트코인으로 내놓고 마케팅을 한 거였어. 말리부 집이랑 골든비치 집 둘 다 비트코인으로 홍보했어. 실제로 팔 생각은 있었고 지금도 팔 마음은 있어. 근데 몇 비트코인은 더 줘야 팔겠지? 그럼 지금 기준으로 그 집을 비트코인으로 팔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집값은 떨어진 게 없으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4,200만 달러어치는 받아야 돼. 아, 그렇군요.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싶은데요. 이미 충분한 부동산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펀드도 만들고 계셨잖아요. 혹시 지금 자산을 분산하려는 전략이신 건가요? 아니, 난 자산 분산 따위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추가하려는 거지. 나는 원래 분산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사실 그 개념 자체를 싫어해. 내가 공부했던 진짜 부자들은 전부 딱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돈을 벌었지 분산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 봐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말이야. 그 사람 죽었을 때 자기가 운영하던 투자 2개만 갖고 있었어. 딱 2개. 내 친구 밥 더그는 지금 자산이 120에서 1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사람도 딱 회사 2개만 소유하고 있어. 그게 전부야. 그 2개가 투자의 전부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손대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 워렌 버핏도 봐봐. 그 사람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가지에 집중해서 돈 벌었어. 자기 최대치만큼 몰빵해서 샀고 SEC에서 더는 못 사요 할 때까지 밀어붙였지. 그러다 어느 순간엔 회사 전체를 아예 인수하거나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투자처로 넘어간 거야. 근데 그 사람도 1년에 투자한 게 많아야 1개에서 2개였어. 그걸 60년 동안 반복한 거야. 결국 분산 투자는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를 때 하는 짓이야. 세일러 봐봐. 그 사람도 딱 하나야. 자기 회사와 비트코인. 그게 전부야. 다른 투자는 없어. 그런 접근 방식 정말 인상적이네요. 물론 그렇게 되면 정말 크게 맞히거나 정말 크게 틀릴 수도 있겠죠? 맞아. 모든 테이블에 앉으려는 사람은 결국 다 잃게 돼 있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정말 공감이 됩니다. 세일러의 배팅은 정말 흥미롭죠. 저도 그와 여러 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고 지금은 함께 비트코인 포 코퍼레이션스라는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100개 이상의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카도님께서도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유사성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희소하죠. 마치 좋은 주택처럼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을 고르실 때도 그 희소성과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카도님은 항상 확장성 관점에서 자산을 보시고,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백악관 같은 건물은 수백 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백악관은 하나뿐이니까요. 결국 희소성 있는 자산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자신의 구매력은 녹아내리고 있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0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요즘은 정말 세대 불문하고 G세대, 밀레니얼, X세대, 베이비붐 세대까지 전부가 내 돈을 어디에다가 둬야 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점점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그 해답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죠. SAB 121 회계 규정이 철회됐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카도님께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주식은 원래 잘 안 하셨잖아요. 보안 리스크, 규제 리스크, 감옥 갈 위험,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말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사이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도 전부 뛰어들었고 마이클 셀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국부 펀드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카도님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나도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회사들이 꽤 괜찮게 돌아가고 현금도 많이 쌓여. 근데 말이야, 나는 그 현금이 언젠가는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문제는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일 뿐이야. 그래서 현금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때마다 바꾸는 거야.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면 사람들이 돈을 주잖아. 그리고 그걸로 뭐가 남아?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회사가 전부 비트코인을 조금씩 보유하고 있어. 그게 재무제표에 올라가 있어. 놀랍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해줄게. 내 자신이 비트코인을 직접 산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고 내 고객들이 그 돈으로 내 비트코인을 사주고 있는 거야. 이건 내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차이야. 왜냐면 부동산도 똑같이 해왔거든? 나는 부동산을 내 돈으로 사본 적이 없어. 다른 회사에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난 그냥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야. 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예를 들어 이 펜을 하나 판다고 해보자. 누가 이 펜에 400달러를 줘. 만드는 데는 100달러가 들어. 그럼 나는 300달러가 남지. 난 그 300달러를 가지고 다시 펜을 만들든가. 펜이 더는 안 팔릴 정도로 충분히 만들었다 싶으면 그 남는 잉여 자금을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회사로 넘기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덜 손대도 될수록 좋아. 그래서 그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부동산이 매달 순이익만 200만 달러씩 돼. 그냥 내 통장에 딱딱하고 꽂히는 현금이야. 거기다가 감가상각 덕분에 세금도 거의 안 내고 그 200만 달러는 실제로 내 통장에 고스란히 남는 돈이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200만 달러를 대체 어디다 쓸까 싶잖아. 근데 나는 금은 안 산다니까. 절대 안 사. 그럼 그 돈을 어딘가 넣어야 되는데 그걸 금에다 넣는 건 내 기준에는 전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말이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생각한 거야. 그래, 이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미 비트코인을 조금 갖고 있었고 지난 13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매달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다가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러 갔어. 사실 그때는 부동산이랑 연결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 근데 세일러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당신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강하게. 당신의 팬들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하면 가고, 다음 책을 사라고 하고, 당신이 추천하면 건강보조식품까지도 다 사잖아요.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당신은 그걸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상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근데 저는 상장사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세일러가 말하더라고. 그건 당신 문제고 전 해줄 얘긴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와, 완전 마이클 세일러 스타일이지. 그날 미팅 끝나고 돌아왔고 몇 주 뒤에 다시 만나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눴어.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부동산 펀드를 만든 거야. 여러분, 그랜트 카돈이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서 함께 나눈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 투자와 사업,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가치물이 정확하게 인식되고 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다양한 사업체와 자본들을 활용하게 되는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고요.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폭발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불과 지난 2020년, 2021년 불장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어설프게 깨닫고 수량 늘리겠다면서 자기도 만들어 보겠다면서 알트코인 기웃거리고 프로젝트 한다면서 시간과 돈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학습이 됐고 미국의 정치인, 금융가, 사업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비트코인 관련 법률들도 하나씩 정리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자신의 기업과 연결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마이클 세일러나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80여 개의 기업들과 소프트뱅크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미 증권사인 캔터피츠 제럴드가 합작하고 잭 머러스가 대표로 나서서 비트코인 매집만을 전문으로 하게 만든 기업인 21 캐피탈이 세워진 것처럼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자금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 거고, 이제는 그랜트 카돈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본까지 펀드 발행과 상장 기업화를 통해 공개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부동산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단계까지 확장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린 뭘 느껴야 할까요? 우린 상장 기업도 아니고 채권 발행도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과 월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마이클 세일러처럼, 그랜트 카돈처럼 파산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본을 차입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긴 시간과 자본을 확보해서 그들처럼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와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 그리고 기회비용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무 구조와 전략을 만드는 것이 전세계 기업과 기관, 국가들이 달려들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하는 지금 이 초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알겠는데 막막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그랜트 카돈에게 그건 당신 문제고 전 해줄 얘기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고 말했듯이 이미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은 우리들한테 다 말해줬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고민들의 핵심은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온 구절처럼 단 한순간도 파산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며, 롬머의 레버리지에 나왔던 내용처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 당하지 않고 내가 레버리지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보면서 각자 자신의 재무 상태와 월 현금 흐름, 보유 자산들의 속성들을 감안해서 최상의 비트코인 장기 매집과 보유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어지는 그랜트 카돈 3부 영상에서 재미있는 대화 내용들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